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인데요. 제목 유쾌한 구두쇠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코미디언 구봉서님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거고요. 제목이 12장만 돌린 맏아들 청첩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봉서 코미디언. 나는 전략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친구였던 기미갑이 떠오른다. 기미갑은 나와는 달리 좀 섹시같이 얌전한 사람이었다. 부모 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라난 나의 견주어 사고 무친으로 신문 배달이고 뭐고 안 해본 것 없는 고생을 하면서 살다 보니 세상 모든 일에 조심스러워져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기미갑과 곽규석. 기미갑은 살아생전이나 죽은 뒤에나 사람들에게서 돈에 인색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이해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세상을 뜬 뒤에 하게 된 많은 인터뷰들에서 간간히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다. 나는 기미갑이를 바닥에서부터 압니다. 그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요. 잘 곳이 없어 극장에서 잔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고 마침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생할 때 한 푼 보태주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친구가 돈 허투루 안 쓰는 걸 갖고 왜 험담을 합니까? 그건 그 친구가 고생해서 번 돈 아닙니까? 아무도 그 친구의 돈 씀씀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의 후배인 곽규석에 대해서도 나는 비슷한 말을 하고 싶다. 그는 내가 보기에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고지식한 사람에 속한다. 한 번은 내가 우리 교도소 죄수들에게 위문 공연이나 갈까 하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놔두세요. 잘못한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서 조용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는 그 원칙을 자신에게도 철저히 적용하는 사람이었다. 절대로 남에게 거짓말을 안 하고 남이 한 만큼 자기도 한다. 서로 몇 년 며칠 날 무슨 일을 하자고 약속을 했으면 그게 1년 뒤의 일에 관한 약속이었더라도 틀림없이 지킨다. 말은 번드러하게 하나 자신에게는 그 번드러한 말을 하나도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면에서 나는 곽규석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철저한 후배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나 역시 내 자신에게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렇다. 나는 그런 면에서 철저한 개인주의자다. 그리고 그 개인주의를 너무 솔직하게 표방하다 보니 남들에게서 좀 인색하다는 말도 듣고 산다. 내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신주 하나가 있다면 남에게 신세지지 않기이다. 나는 그 원칙에 충실하려고 아내가 여행을 떠나 집에 없어도 아들 집에 가서 점심 한 끼 해결하기를 삼간다. 아들 집은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다. 시아버지 오신다고 옷 갈아입으랴, 만남 반찬 준비하랴, 후식 준비하랴 신경 쓸 며느리 생각을 하면 차라리 어디 가서 한 끼 사 먹고 말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미국에 여행을 가도 미국에 사는 처남 집이나 친구 집에 가서 자지 않는다. 나이든 늙은이 어려워할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면 호텔에서 먹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 한 번 처남 집에서 잔 일이 있는데 바깥에서 쉬 주무시니까 떠들지 마라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뒤로는 절대로 남의 집 신세를 안 진다. 내 성격이 이러하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큰아들의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나는 청첩장 찍는 문제를 두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내게도 한 달에 10수장의 청첩장이 날아온다. 대개는 코미디계의 원로로서 연예계의 선배로서 가지 않을 수 없는 자리라 나는 그것을 놓고 심하게 짜증을 내본 적은 없다. 어쨌거나 청첩장을 받을 때의 사람들 표정을 보면 늘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이거 법을 어떻게 할 수 없나 하는 말을 하느니까지 보았다. 친한 사람부터 그저 그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청첩장 불러 모으는 우리의 결혼 풍속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던 터라 나는 청첩장을 찍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신부 측에서 찍은 청첩장을 20장만 얻었다. 그 20장도 다 서지 않았다. 올만한 사람 12에게 돌리고 8장은 그대로 남겼다. 당연히 결혼식 날 스스로 알고 온 교회 사람들 말고는 하기건 적었지만 마음은 좋았다.
결혼식에 오가는 일이 서로 투자하고 돌려받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뭐 장사판인가? 결혼식 날도 가장 한가한 월요일로 잡았다.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아무 날이라도 올 것이고 애초에 올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여의 연휴가 계속된다고 해도 안 온다. 봉투만 보내고 말이다. 그러니 손님 많이 들라고 토요일 한낮에 불러 모아 꼭 올 사람들마저 교통체증 때문에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게 하지는 말아야겠다 싶었다. 같은 원칙으로 아들 넷의 결혼식을 전부 월요일에 치렀다. 남에게 신세질이 하지 않는 만큼 남들이 내 생활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는 것 또한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코미디언 생활 수십 년을 했다고 하면 모르는 이들은 내 주위에 늘 사람들이 들끓고 술자리도 많을 줄 알지만 내 생활은 놀랄 정도로 조용한 편이다. 내 자신이 헝청망청한 생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낮전기가 들어오던 우리 집. 젊었을 때는 말 그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시가 재료상을 하셨던 아버지 덕에 어린 시절을 평양에서 잘 보냈던 나는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기억은 없다. 저녁 5시가 되면 전기가 들어와 그것을 밤전기라고 불렀던 그 시절에 우리 집에는 대낮부터 낮전기가 들어와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었다. 우유는 대놓고 먹었고 나는 유치원에도 다녔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그때에는 유치원이 별로 없었다. 약주 좋아하시고 사교성 풍부한 아버지의 돈 씀씀이를 어머니가 조절해가며 우리 집은 점점 가세가 좋아졌다. 돈을 벌어서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 젊은 날은 정말 헝청망청했었는데 그 뒤에 인생의 여러 선전들을 마시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은 많이 달라졌다. 술도 끊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 생활을 계획해서 잘 관리하게 되었다. 이제 왕년의 코미디언으로 추억의 인물로 흘러가 버리는 와중에서 연예인 생활이라는 것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허망한 점도 많다. 특히 사람관계가 그렇다. 내가 인기가 있을 때는 배우 시켜달라고 내 주변을 맴돌던 숱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 떠나가 버렸다.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하면서 나는 그래 여생을 좋은 일하는 데 바쳐야겠다 하고 결심했다. 큰일은 못되지만 어려운 교회 찾아다니며 간증하면서 전도하고 지체 부자유 아들을 후원하며 나는 이제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듯하다. 기분파를 경계한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술 마시자는 사람, 어디 놀러 가자는 사람들과 멀어지게 된다. 내 성격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술 먹으러 가자고 말할 때도 야, 우리 어디 좋은 데 가는데 공평하게 얼마씩 내서 부담 없이 가자고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 술 마시러 가는 건 좋은데 난 술도 안 먹고 아가씨들하고 노닥거리는데도 취미가 없다. 그러니 어떡하냐. 내가 무슨 재미로 그곳에 가야 하냐고 하고 되묻는다. 그러면 교회들은 돌아서서 자식 저거 돈 내라고 할까봐 한다. 그리고 더러 어떤 이들은 야야 그거 얼마 된다고 그러냐. 그까지 돈이 문제냐? 기분이 문제지. 내가 다 낼 테니까 같이 가자 하며 함께 갈 것을 종용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돈이 문제가 아니냐 하고 말하고 싶다. 대개 그쯤에서 포기하고 가버리기에 그 말할 기회가 없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허풍이다. 한국 남자들은 돈 문제에 솔직하지 못하고 허풍이 세다. 또 돈 꿔준 사람에게 가서 오늘이 돈 주기로 한 날이니 달라고 말할 짝시면 돈을 꾸니는 반드시 자식 그 돈 몇 푼 된다고 그래. 우리 사이에 내가 그 돈 떼먹을까봐 하며 욕을 한다. 돈 거래가 있을 때에 받아야 할 것은 달라고 하고 줘야 할 거 주면 될 텐데 늘 그런 문제를 놓고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다가 뒤에서 그놈 성격이 어떻네 치사한 놈이네 하고 욕을 한다. 나는 자칭 술 좋아하는 기분파 어르신네들 중에 꼭 써야 할 일에 돈 쓰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했다. 꼭 써야 할 일이란 것이 앞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자선이나 구제라는 말은 아니다. 친구들과의 조촐한 술자리,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의 자리에서 내는 돈은 그렇게 아까운 돈이 아닐 터인데도 그 기분파들은 쭈뼛거린다. 자기가 잘 대접하면 자기에게 응당한 대가가 돌아올 듯 싶은 사람들에게는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짜리의 주연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 죽었네 하고 앉아있는 것이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 소위 기분파들의 기분에 덩달아 춤추며 얻어먹고는 그들을 의리 있고 통 큰 사람이라고 우러러보는 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의 위력. 좀 우스운 예가 될지 모르지만 외국 형사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본다. 누군가 다가와서 묻는다. 뭐뭐씨 지금 어디 있어요?
묻는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본 다음에 대답이 나온다. 글쎄요, 그 사람 전 잘 모르는데요. 그때 5달러짜리 하나 주면 다시 묻는다. 뭐뭐시?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아, 네, 그 사람 알기는 아는데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5달러짜리 하나 간다. 아, 뭐뭐요. 아까 저쪽으로 가던데요. 물론 영화니까 이렇게 코믹하게 다뤘겠지만 어찌됐건 나는 그런 장면을 보며 차라리 저런 게 더 깨끗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옛날에 내가 월남에 갈 일이 있었다. 마침 탈의된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미군 군용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 일행이 열댓 명 됐는데 미군 한 사람이 VIP 아니면 못타는 비행기입니다 하고 맞고 나섰다. 인솔자가 20달러짜리 지폐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그러자 단박그의 태도가 바뀌면서 우리를 정중하게 모셨다. 어떤 이는 그런 게 부정한 글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것이 미국식 합리주의라고 생각한다. 돈의 효력 앞에서 원칙을 허문 그 미군의 경우를 미국식 합리주의의 모범으로 내세우는 건 좀 문제가 있나? 그러면 다른 더 합당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미국에서는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전화를 하면 곧장 나 1시간 인터뷰료가 얼마요 하고 하는 팩스가 들어온다고 들었다. 그 인터뷰료를 줄 수 있으면 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는 뜻이겠다. 본의 아니게 인터뷰를 많이 당하는 나는 그런 미국식 관행의 합리성을 높이친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런 주장을 했다가는 오히려 책 잡히고 흉 잡히는 우리의 풍토가 아쉽다.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방송 관계자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젊은 여자 리포터들이 내게 해간 3분짜리 또 다른 사람에게서 해간 5분짜리 인터뷰를 모아서 그들은 방송을 만들고 그 방송으로 스폰서에게 돈을 받는다. 곧 내 인터뷰가 그들 상품의 재료인데 왜 재료를 무료로 사가려 드는가? 3분짜리 인터뷰 하나 따려고 1시간도 넘게 내 시간을 빼앗으면서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입을 싹 씻으려 드는가?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몸값은 내가 매긴다. 때로 방송국에서 내 몸값을 제멋대로 매기려 들기도 한다. 잘 나가지 않는 어떤 방송국 PD가 전화를 했다. 나는 인터뷰할 때 10만 원은 받습니다. 그 이하이면 안 나갑니다. 저희 사내 규정이 이런 경우에 5만 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만두십시오. 당신이 내가 필요해서 나를 찾게 되기까지 나는 50년이란 세월을 바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왜 당신은 그걸 깎으려 듭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드릴 테니 나와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방송을 마치고 나자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출연료를 지불해 주겠다던 그 PD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통장으로 붙여주겠다고 했고 몇 달 뒤에 내 구자로 들어온 돈은 5만 원뿐이었다. 그 뒤에 그 PD는 나만 보면 피해 다닌다. 못 받은 5만 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거짓말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딱하다. 나는 간증을 하러 간 교회에서도 내 가치를 정확히 따진다. 언젠가 한 번은 강남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의 초청을 받아 간증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언제 올라오라고 하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순서가 거의 다 끝나도 나를 단상으로 불러올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마침내 목사의 축도가 다 끝나고 나자 그제서야 나를 속였다. 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올라가서 목사 들으라는 듯이 먼저 그 말부터 했다. 목사님, 앞으로는 간증하러 온 사람의 말이 다 끝나고 나면 축도를 해주십시오. 축도까지 다 하고 저를 불러올린 것은 식사 다 하고 과일 먹는 셈 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저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큰 교회에서 건물이 아깝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증이 끝나고 내려오자 목사가 당황하여 뛰어나왔다. 들으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하겠지만 나는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주장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탓에 나는 내 시간을 무엇보다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처럼 나이 먹은 연예인이 아니라도 시간이 곧 돈이 되는 연예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한창 바쁠 때에 하루에 영화 4편을 찍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날들이 있었다. 아침 8시에 나가서 12시까지 한 군데 일하고 12시 반에서 3시는 여기, 3시에서 6시는 저기 하는 식으로 촘촘한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었다. 그런데 첫 약속을 한 영화사에서 배우 한 사람이 늦게 오는 바람에 12시까지 끝내지 못했다. 일을 마치기로 예정된 12시가 되자 나는 단호히 일어났다. 그러자 영화사 쪽에서 지금 가시면 어떡합니까? 1시간만 더 내주십시오 하고 말렸다.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세 곳의 영화사와의 약속에 꼬리를 물고 줄줄 넣게 됩니다. 저의 양심으로서는 세 곳에 피해를 끼치고 한 곳을 살리느니 그 반대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나의 말에 그이들은 더 이상 잡지 못했다. 내가 간 뒤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겠지만 나의 행동 철학은 늘 그렇다. 그저 짜쓰는 아이디어. 그런데 방송 제작진들 치고 연예인들의 시간을 제대로 대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나는 잘 보지 못했다. 얼마 전에
한 방송국에서 시상식을 한다고 원로 코미디언인 내가 나와서 시상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전화를 했다. 2시까지 나오라는 걸 일부러 2시 반에 나갔다.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라서 나 나름대로는 꾀를 쓴 건데 웬걸 시상식은 2시 반은 고사하고 저녁 8시에 시작됐다. 화가 몹시 났다. 나는 후배들의 입장까지 대표해서 그들에게 좀 언성을 높여 화를 냈다. 그리고는 시상을 안 하고 나오려는데 방송국의 전문이 누구니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 미리 약속된 바와 다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마땅히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한 후배들이 안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의 생계를 지고 있다 할 PD들에게 한 번 찍히면 그 뒤로의 삶이 고달파지니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장에서도 퇴근 시간이 넘게 일을 하다 보면 야간 수당을 주는데 어째서 연예인들은 자기 시간을 예전보다 많이 빼앗겨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점이 나는 너무나 화가 난다. 쓰다 보니 마치 내가 연예인 노조 대표라도 된 듯한데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불평하자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개그 아이디어 회의에도 나는 불만이 많다. PD가 자 우리 같이 좀 잘해봅시다 하는 뜻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 회의를 여는 것과 당신들 아이디어 안 나오면 알아서 해 하고 언론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요즘 방영되는 코미디 프로의 아이디어 그게는 개그맨 개인이 낸 것인데 방송국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대본화한 작가들에게 원고료만 지급할 뿐 개그맨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주는 법이 없다. 가장 첨단의 문화를 달리는 방송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이디어는 코미디 프로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 생명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제작자들 역시 건시안적인 사고로 작은 걸 전략하다가 언젠가는 크게 후회할 날이 오리라고 본다. 책 때문에 이혼할 뻔한 사연. 요즘 후배들의 알뜰함에 나는 찬사를 보내는 편이다. 우리의 옛 선배들 또 우리 당대 연예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요즘 코미디를 하는 후배들은 매우 가정적이고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여 헝청망청한 것을 못 봤는데 우리 선배들은 말년이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다. 800원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때에 그이들은 한 달에 200~300원씩을 벌었다. 그러니 그 돈으로 여자를 사고 만주로 유람을 가고 하느라고 그 돈을 모두 썼던 것이다. 우리 당대에도 그런 모습을 보며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으나 보고 배운 것이 그런 일들이라 한 번에 고치기는 힘들었다. 지난 시절에 우리가 번 돈에서 절반 쓰고 절반 모았다면 지금 후배들은 95%쯤은 모은다고 본다. 합리적으로 살 줄 아는 그네들의 모습이 보기에 허무하다. 시간 말고 내가 아끼는 것 또 하나는 책이다.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지도 않을 만큼 아낀다. 그 아끼는 책들이 오래되어 표지가 너덜너덜하게 떨어지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 내가 못 쓰는 책들이라고 생각했는지 한 번은 아주 허름한 것들만 모아서 딴 사람에게 주워버렸다. 내게 의논 한마디 없이 말이다. 그 일로 나는 아내와 대판 싸워 심하게 말하자면 이혼의 위기에까지 이른 적이 있었다. 나는 일본 문학 전집이나 일본의 웃음에 관한 책들을 무척 아낀다. 지금 또 300권쯤을 지니고 있는데 6.25로 피난가 있는 동안 집에서 팔아 없앴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한 천 몇백 권은 될 터이다. 그 책들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아내가 내게 말도 않고 처분했으니 그때 내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고로 돈이란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써야 할 곳에 아낌없이 쓰고 아껴야 할 곳에는 그야말로 자린고비 같이 아껴야 한다. 내 경우를 예로 들자면 자린고비 같이 구려야 할 곳은 방송국이고 써야 할 곳은 불우한 이웃들이다. 써야 할 곳과 아껴야 할 곳이 분명하게 분별되어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된다. 만약에 내가 방송국에서 받아야 할 출연료 몇만 원을 방송국 사람에게 되돌려주면서 어이 용돈이나 쓰지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고마운 어른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뒤돌아서서 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그 돈을 제대로 받아서 소녀 가장에게 갖다 준다면 그 돈은 그들에게 한 달 생활비도 될 수 있다. 5만 원 벌면 3만 원 갖다 주었더니 돈을 벌고 쓰고 하는 일에는 사람의 양심이 담겨있기 마련이다. 돈을 꾸어주는 일에도 또 꾸는 일에도 사람의 양심이 개입된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다시 재기하면서 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크게 벌었다 실패한 나의 사업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때 빌린 돈을 깨끗하게 갚았기 때문이다. 깨끗하게 갚았다 하면 빌린 돈 전부를 갚았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빌린 돈의 3분의 2밖에 갚지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고맙다. 내 양심을 믿어준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5만 원을 벌면 3만 원을 거의들이 갖다 주었다.
솔직하게 말했다. 2만 원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 3만 원만 먼저 받아주시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갚아나갔다. 어떤 돈이든 그런 식으로 갖다 주니까 그쪽에서 감동을 했다. 이제 됐습니다. 나머지 돈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일을 경험 삼아 나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 처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한다. 빚쟁이들 다 불러 모으시오. 내가 대신 말해주리다. 양심을 걸고 설득을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이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 쓰든 옆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나 자신 인생을 남들 못지않게 오래 산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있다. 뭐니 해도 절약한 돈 가지고 남들 위해 그 돈을 쓸 때 사는 낙이 가장 크더라는 점이다. 좀 길었죠. 많이 길었죠. 근데 참 한번 꼭 한번 읽을 만한 글이죠. 우리 코미디언의 대가 구봉서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요. 아주 TBS는 아주 뭐 유쾌하게 웃겨주시고 하니까 이만큼 이렇게 철학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돈에 대한 철학,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한 철학, 또 알뜰할 곳에는 확실하게 알뜰하고 써야 할 곳은 쓰고 하는 그런 돈 철학 정말 본받을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니까 뭐 기분파를 경계한다 했는데 제가 좀 이런 기분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정말 쓸 때는 또 못 쓰고 쭈뼛거리는 것에 꼭 저를 두고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찔렸습니다. 자기 몸값도 자기가 매기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철학이 많이 담긴 그리고 보니까 정말 우리 구봉 선생님께서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책을 아낀다 했잖아요. 그리고 책이 한 몇천 권 좀 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참 우리 코미디사에 어떤 획을 그은 거는 그만큼 또 그 코미디 관련 책을 읽고 연구하신 덕분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드네요. 맞죠? 하여튼 오늘 책을 유쾌한 구두쇠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병호 선생님의 16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봉서 선생님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의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